그린카와 소카의 시너지를 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시너지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치고 나간 소카와 뭔가 약간 지지부진한 그린카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입니다. 현재 롯데그룹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들에서 이미 활발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롯데그룹의 지난 행보와 현재 스타트업 씬이 처한 상황이 겹치는 교집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롯데그룹의 스타트업 M&A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웃스탠딩의 정재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롯데그룹의 스타트업 M&A 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일단 롯데그룹의 역사와 기조에 대해서 좀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해서부터 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롯데그룹의 역사라 하면 사실 일본에서 창업한 1948년부터 시작되는 게 맞지만 그러면 너무 길어지겠죠. 그래서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이끌던 당시의 롯데그룹은 무차입 경영으로 유명했습니다.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한 이래로 신 회장님이 잘하는 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방만하게 빚을 지지 않는다라는 원칙으로 경영을 해왔고요. 그렇죠. 사실 그러한 기조 하에서는 인수합병도 당연히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령 1970년에 동방 알미늄을 인수했는데 그거는 이제 과자, 음료 포장에 필요한 자재를 좀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인수를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 하던 사업에 도움이 될 경우에만 이렇게 M&A를 하는 등 굉장히 보수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2011년에 신명예 회장의 차남인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을 이끌게 되죠. 그러면서 그룹의 전반적인 기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하고 일본에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과제는 글로벌 진출, 신성장 사업 발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성공적으로 사세를 확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동빈 회장 하에 롯데그룹은 무차입 경영 기조를 버리고 공격적인 M&A를 감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신동빈 회장 본인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정책본부장을 맡아가지고 당시에 이미 롯데홈쇼핑, 롯데주류, 바이더웨이, GS백화점과 마트, 하이마트 같은 굉장히 대규모의 M&A 건을 굉장히 주도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약간 이렇게 총수가 있는 한국의 재벌 기업들, 네. 대기업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이 약간 세대 교체가 되면 그 후계 세대는 M&A를 통해서 맞는 굉장히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을 네.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롯데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한 20년 전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신동빈 현 회장이 그 본부장을 맡았을 때부터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대략적인 히스토리와 맥락은 이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롯데그룹이 비교적 최근에 인수했던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롯데 같은 대기업은 워낙 M&A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기준으로 사례를 선별하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인수기업이 정말 많고 대규모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고요. 그렇죠. 스타트업 씬하고 접점이 있고 좀 우리가 살펴볼 만한 그런 주제가 있는 것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례를 추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빌리티 관련한 투자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카쉐어링 기업인 그린카, 소카가 여기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 사례는 롯데그룹의 이커머스 관련 투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고나라 인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로는 법인 청산한 롯데헬스케어의 회사 테라젠헬스 사례까지 이렇게 세 개만 한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부터 네. 좀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롯데그룹의 스타트업 인수와 투자건만 딱 따로 잘라서 볼 수는 없고요. 배경 설명이 이번에도 필요한데요. 사실 롯데그룹의 길은 좀 모빌리티 사업에 큰 그림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2015년에 KT 렌탈을 인수를 하면서 KT 렌탈의 자회사였던 그린카까지 인수를 한 그림인데요. 2020년에 한진의 렌터카 사업 부문도 인수했고 2022년에는 소카의 지분 인수까지 이게 다 연결이 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린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린카가 2009년에 창업한 회사인데 여기가 국내 최초의 카쉐어링 기업이거든요. 당시의 사명은 그린포인트였습니다. 이제 원래 기존 렌터카는 24시간 단위로 빌려야 되는데 그린카의 카쉐어링은 10분 단위로 필요한 시간만큼 차량 대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이후에 빠르게 성장을 하다가 2013년에 KT 렌탈에 인수가 됐는데요. 2014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KT 렌탈이 당시 그린카의 주식 52.33%를 약 77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KT그룹이 KT렌탈을 매각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롯데그룹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수된 후에 KT렌탈이 당연히 롯데렌탈로 사명을 변경했고 그린카도 당연히 자연히 롯데그룹의 계열사가 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KT의 2015년 사업 보고서를 보면 KT렌탈 지분 100% 기준의 매매 대금이 1조 200억 원이었는데요. 다만 롯데렌탈의 2015년도 사업 보고서를 보면 롯데렌탈의 최대 주주인 주 호텔 롯데를 포함해서 롯데그룹의 계열사로 구성된 특수관계의 지분까지 모두 포함하면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50%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롯데렌탈과 롯데렌탈의 자회사인 그린카의 실적까지 함께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왜냐면 또 모회사인 롯데렌탈이랑 자회사 그린카의 실적이 양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표를 붙여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롯데그룹 인수 직후 몇 년간은 굉장히 잘 성장을 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성장률이 답보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해서 이후로 역성장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롯데렌탈과 그린카 두 기업 모두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가운데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롯데렌탈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SK, 현대, 하나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시장 경쟁은 점점 치열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린카 역시 시장의 기대를 한참 밑도는 실적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면은 네. 이제 계열사뿐만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도 맞습니다. 좀 약간 대응을 하잖아요. 네. 롯데그룹 차원에서 약간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네, 두 가지 큰 결단을 내렸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단 롯데렌탈을 통해서 한진의 렌터카 사업 부문을 인수를 하고 상장 전에 소카의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2022년 소카 지분은 처음 취득했을 때부터 아마도 롯데렌탈은 소카의 경영권 인수를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까지 실제 주가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소카의 지분을 사는 등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롯데렌탈이 소카의 지분 32.9%를 확보하는데 3,680억 원의 자금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롯데렌탈이 소카의 경영권을 얻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롯데렌탈이 현재 15%의 지분을 보유한 3대 주주가 되는 거에 그치고 맙니다. 뭐냐면은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1대 주주였던 이재용 전 소카 대표가 경영권을 굳히기 위해서 소카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주주들과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소쿨이라는 그 연합이 있잖아요. 네.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소쿨이. 실제로 그 소카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네.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소쿨이 연합이라고 해갖고 맞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자기들끼리 맘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뭐 같이 함께하자 이 정도가 아니고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갖고 맞습니다. 이렇게 그 법적인 실체를 갖추셨더라고요. 네. 이 소쿠리 연합이 지금 최근에 1대 주주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냉정하게 정리를 해보면 롯데그룹은 돈은 돈대로 썼는데 소카의 최대 주주는 못 된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소카와의 사업 협력 효과도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회사인 그린카의 입지만 좀 좁아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여담이지만 2022년에 롯데렌탈이 소카의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롯데렌탈의 주가가 한 달 만에 12%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이제 주주들이 그린카와 소카의 시너지를 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일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시너지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치고 나간 소카와 뭔가 약간 지지부진한 그린카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을 기점으로 그린카는 사실상 롯데그룹 내에서는 좀 약간 외면받는 조금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서비스로 좀 전략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모빌리티 쪽은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이커머스 쪽, 그러니까 네. 중고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롯데 쇼핑의 중고나라 인수에 대해서도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좀 롯데그룹에 오랜 고민이 녹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전통의 유통 강자잖아요, 롯데가. 그렇죠. 근데 사실 이커머스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그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롯데온 같은 시도를 했었잖아요. 예, 그게 롯데온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면 그게 2020년에 백화점, 마트, 슈퍼, 롭스, 하이마트, 홈쇼핑, 이커머스 등 7개 계열사의 온라인 쇼핑 부문을 이렇게 다 통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룹 공식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롯데온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한 건데 근데 이게 첫 해부터 9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요. 이후로는 더 큰 적자를 내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막 수장도 되게 여러 차례 교체가 되고 했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성과가 전혀 없었어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오프라인은 원래 잘했는데 오프라인에서의 실적도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커머스에 대한 롯데그룹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던 차에 또 마침 중고거래 시장이 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여기를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 인수를 한 게 중고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롯데쇼핑이 중고나라 지분을 인수한 게 2021년의 일인데요. 당시에 유진자산운용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인 오퍼스 프라이빗 에쿼티 그리고 NH투자증권 PE하고 손을 잡고 중고나라 지분의 93.9%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롯데쇼핑은 300억 원만 투자를 하고 유진자산운용, 오퍼스 프라이빗 에쿼티, NH투자증권 PE랑 공동으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 계약에 따라서 롯데그룹은 이제 3년 내에 다른 투자자들이 보유한 지분 중 69.88%를 사올 수 있는 콜옵션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본인들의 영업과 네. 사업과 좀 시너지가 날 거라는 생각이 있어갖고 네. 그 FI가 아닌 SI로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300억 원을 투자를 네.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재무적인 투자가 아예 안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략적인 이제 목표를 전략적으로 갖고 보고 콜옵션을 설정을 해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여기 투자했고 매각 차익을 얻으려고 투자한 건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신 거잖아요. 네. 본인들과 좀 시너지를 내기 네, 위해서.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좀 약간 의아한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왜냐면 왜 그 여러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왜 이제 중고나라 쪽에 좀 관심을 가졌을지. 그 굉장히 합당한 질문이시고. 롯데가 근데 왜냐면 중고를 파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고민이 많았을 텐데 사실 이 건이 이커머스 업계에서 되게 말이 많았던 건인데. 아니, 물론 금액을 이제 엄청 네. 많이 그 투자하신 건 아니지만 롯데 네. 같은 그룹 차원에서 300억이면은 네, 그렇죠. 그래도 왜 하필 그 중고나라에 투자를 했을까? 중고 플랫폼에.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해보면 당근을 사기엔 당근이 너무 비싸고 번개상터도 이미 다른 PE에 그렇죠. 인수가 된 상황. 사실 뭐 만약에 인수를 하려고 한다면야 사실 남은 데가 중고나라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업계에 있긴 했었죠. 아무튼 뭐 잘 판단해서 하셨던 거고. 네. 그런데 이제 2024년에 롯데쇼핑이 콜옵션 행사 기한을 1년 연장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안 사겠다 이 말이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롯데그룹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어쨌든 중고거래 시장의 미래를 보고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아니면은 정말로 경영권 인수할 거면은 이거 1년 미룰 필요가 있는가 이거 발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데 요 상반된 의견의 이유가 있습니다. 중고나라 실적이 좀 애매하기 때문인데요.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를 지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2021년 인수 당시에 매출이 87억 원이었습니다. 이후에 100억 원 매출을 돌파를 했고요. 매출만 보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3년간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2023년도에 전년 대비 크게 줄기는 했습니다. 마이너스 94에서 마이너스 38억 원으로. 네. 그리고 듣기로는 2024년 3분기에 월간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세가 아주 가파른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또 매출이 악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정말 애매한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게다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경쟁사 카테고리로 묶이는 당근과 번개장터는 사실 중고나라와 대비했을 때 굉장히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진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건 조금 뼈아픈 얘기지만 중고나라와 롯데쇼핑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까 저도 이제 좀 그게 궁금해서 네, 굉장히 이게 막 분명히 이제 SI 투자자로 이제 전략적 네. 투자자로서 네. 접근한 걸 텐데 그렇죠. 무슨 시너지가 날까? 그러니까 무슨 시너지가 날지 궁금하다. 네. 그게 그 궁금증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봐야겠죠. 지금 분야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업계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마이너스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롯데그룹은 2025년 7월까지 중고나라의 성장세, 시장 상황, 그리고 롯데그룹의 재정 건전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콜옵션을 행사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신성장 산업의 한 축이었던 롯데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근데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맞습니다. 2달 전이죠. 벌써 2달이 됐네요. 네. 2달 전에 롯데 헬스케어가
아예 법인을 청산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2년 만에 너무 빠르게 내린 결정이라서 시장에서도 논란 반응이 많았는데요. 그것도 있고 약간 헬스케어는 요즘 진짜 미래 산업이라는 건 다 맞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2년 정도 성과가 안 좋았다고 해서 이제 해산을 한다는 거는 사실 좀 굉장히 뜻밖의 일인 거잖아요. 우아하기는 하죠. 이런 거는 이제 한 뭐 거의 10년 뭐 적자 본다는 생각 그렇게 하더라도 길게 봐야 되는데. 네. 계속 투자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빨리 좀 청산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또 말씀하신 게 맞는 게 2022년에 롯데그룹이 발표한 신사업 1호가 롯데헬스케어 설립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 2022년 상반기에 롯데그룹이 롯데헬스케어를 설립하기로 하고 바로 700억 원을 출자를 했거든요. 근데 뭐 2년간 사실 진짜 성과가 없었던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특성상 이게 매출이 빠르게 나오고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고라도 좀 사업의 초석을 다지는 등 좀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전무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롯데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어떤 식으로 M&A를 해왔던 건가요? 롯데헬스케어가 2022년 설립하자마자 테라젠 바이오와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테라젠 바이오는 국내 종합제약 및 바이오 회사인 테라젠 이텍스의 자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에 롯데헬스케어가 테라젠 바이오의 헬스케어 사업부랑 조인트 벤처를 해가지고 테라젠 헬스를 설립을 해요. 이 과정에서 롯데헬스케어가 235억 원을 들여서 테라젠 헬스의 지분 51%를 확보를 했는데요. 테라젠 헬스는 이제 롯데헬스케어가 2023년에 출시한 데일리 헬스케어 플랫폼인 캐즐의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전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롯데헬스케어의 서비스들은 다 이후 시장에서 별다른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롯데헬스케어는 다른 의미에서도 좀 약간 스타트업 업계에서 좀 유명하잖아요. 네. 보통 롯데헬스케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스타트업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약간 이 사건부터 먼저 네. 떠오르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알고케어 사건이라고. 2023년 초에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알고케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롯데헬스케어에 대해서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커졌어요. 이 의혹이. 상당히 커졌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업계 밖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이 나오고 저희 3프로에 이제 뭐 알고케어 대표님 출연하셔서 이제 심정을 토로하고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 때문에 굉장히 롯데헬스케어의 이미지가 굉장히 타격이 컸죠. 그렇죠. 설립한 지 얼마 되지도 예, 않았는데. 거기다가 약간 대기업이 작은 신생 회사를 마치 이렇게 좀 빼온 것처럼 그림이 어쨌든 그려졌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스타트업 씬에서는 신뢰도를 좀 많이 잃었어요.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롯데그룹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결국에 롯데헬스케어가 2년 만에 법인을 청산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롯데헬스케어가 보유했던 테라제네스의 지분 전량은 현재 M&A 시장에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롯데그룹의 스타트업 M&A와 관련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좀 시사점이 있다고 하면은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M&A 사례가 있겠지만 교집합이라 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이커머스, 헬스케어 쪽을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네. 시사점을 좀 짚어보자면 첫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 뭐 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 이거 굉장히 그룹 차원의 굉장히 큰 과제인데 요런 거를 해결하는 게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과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M&A를 선택을 하는 건데 그 M&A조차 쉽지 않다. 뭐 자본하고 인력이 충분하니까 수월하지 않겠는가 싶다가도 정말 소카와 그린카의 상반된 사례를 살펴보면 모든 자원이 충분하다고 해서 또 치고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민이 없는 M&A는 금물이라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면 자회사인 그린카의 성장과 상충함에도 사실 경쟁사였던 소카의 지분은 굉장히 급하게 비싸게 샀잖아요. 롯데그룹이. 이것도 좀 그렇고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소 성급하게 중고나라에 투자를 했다가 콜옵션 행사도 연기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냉정하게 말해서 롯데그룹이 정말 M&A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히 숙고했는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공적인 M&A란 시기와 운에도 크게 좌우된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인수된 개별 회사가 정말 사업을 열심히 잘해서 성과를 내더라도 근데 너무 강력한 라이벌이 있다던가 뭐 아까 중고나라의 사례처럼 예. 뭐 아니면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뀌거나 그룹 자체의 비전과 전략이 바뀌어버리면 M&A 당시에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네요라는 평가를 받았다가도 이후엔 평가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충분히 것을 그럴 수 있죠. 예. 한번 느꼈습니다. 이 사례를 좀 들자면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이 2024년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우리 신사업에 집중하고 부진한 사업 과감하게 이렇게 매각하겠다 밝혔는데 그
24년 12월에 호텔 롯데가 이사회를 열고 롯데 렌탈을 이제 매각을 하기로 발표를 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를 선정을 예, 했다고 예. 밝혔단 말이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 호텔이 보유한 56.2%의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해서 주당 77,115억 원에 넘기는 것으로 이제 매각 금액은 한 1조 5천억 원 정도로 이제 팔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격세지감이 드는 것이 과거 2015년에는 롯데렌탈이 이제 등장을 했을 때 굉장히 시장의 1위 플레이어로 큰 기대를 받았고 몇 년간 실제로 호실적 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가장 먼저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본다면 아 이게 시대의 흐름과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평가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지혜님 오늘 방송도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롯데그룹의 스타트업 M&A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거시경제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저희 아웃스탠딩에서는 앞으로도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